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분위기가 뜨거운데 관세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란 정의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보호무역 정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한 국가가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부분 수입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시행되며 관세는 수입하는 쪽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문 경우이지만 특정 상품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친 관세로 국가는 이를 국가 재정으로 삼으며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고대 문명 시기부터 존재해 왔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국경에서 통행세를 받았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도 항구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관세는 물품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는 국경이나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통행세로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에도 실크로드를 따라 무역하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의 봉건제 시대인 10에서 15세기에는 영주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징수하였으며 대항해 시대인 15에서 17세기 사이에 국가 차원의 무역이 발달하자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며 이는 국가 재정의 주요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18세기에는 국가들이 무역 흑자를 늘리기 위해 관세를 적용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당시 자유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던 국가들이 너도나도 높은 관세 장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유치산업보호 정책으로 신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외국산 제품 수입을 막으려는 의도였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상대국 반발이 거셌고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국 재무장관을 지낸 토머스 베어링이 복잡한 관세 체계 단순화와 분쟁 소지 제거를 목표로 관세율표 도입을 주도하였습니다. 덕분에 각국 대표들은 머리를 맞댄 끝에 마침내 최종한 도출에 성공했고 브뤼셀 관세율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브뤼셀 관세율표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 관세율표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표는 1828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빈회의 후속회의에서 합의되었습니다. 이후로 19세기에 자유무역이 확산되면서 1846년 영국의 곡물법 폐지를 시작으로 관세를 낮추며 자유무역이 더욱 확산되게 됩니다. 영국의 곡물법은 1815년에 만들어졌는데 곡물법의 골자는 밀 1쿼터 약 12.7kg에 가격이 80실링을 밑돌 경우 외국산 밀이 수입 금지가 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여 곡물의 가격을 보장한 것입니다. 영국이 이런 곡물법을 만든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토지 귀족과 지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 직전까지 46실링 수준이던 밀 1쿼터 가격이 전쟁 중 177실링으로 올랐다가 종전 후 60실링으로 떨어지자 국내 농가를 위해 곡물법을 마련하게 되는데 말이 국내 농가지 쓸만한 토지는 귀족이나 지주들이 보유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원하는 산업자본가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산업자본가들은 밀 가격이 오르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기 때문에 곡물법 반대와 폐지 운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대기근으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자 보수당인 토리당의 필수상이 곡물법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곡물법 폐지는 토리당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상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1861년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모릴 관세법을 통과시키며 관세율을 49%까지 올리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북부가 상공업 위주로 발달을 하고 남부는 담배, 면화 등을 유럽에 수출하는 농업을 위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북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 영국 제품과 비교해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자 높은 관세를 제정하였고 반면에 남부는 높은 관세로 인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남부의 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럽 국가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목화 수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였습니다. 이 모릴 관세법으로 인하여 남부는 미국 연방에서 탈퇴하게 되고 남북전쟁의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전쟁의 원인이 노예해방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관세 문제가 사실상의 발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북전쟁은 1861년에 일어났고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은 1862년에 하게 됩니다. 남북전쟁은 1865년에 북부의 승리로 끝나면서 노예해방이 되었습니다. 노예해방은 당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된 일종의 트렌드였으며 링컨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노예해방은 실현될 분위기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공화당 출신 윌리엄 맥킬리 대통령은 1890년 하원의원 시절에 관세를 38%에서 49.5%로 높이는 맥킬리 관세법 제정을 주도했고 1930년에는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이 수입품에 평균 59%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악명 높은 과거의 정책들을 본보기로 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높이고 보호무역주의로 나가다 보니 관세를 낮추고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글로벌 무역협정이 나오게 됩니다. 1947년에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없애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무역협정인 가트, 제너럴 어그리먼트 온 테러프 언드 트레이드,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출범하게 됩니다. 제네바 관세협정이라고도 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 가트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증대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 일본의 경제 대국화 그리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에서 신보호주의 경향의 심화, 무역 분쟁 증대로 인한 기존 무역 질서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한계점이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트 체제는 1947년 제네바 라운드부터 1986년에서 1994년까지의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총 8차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가트 체제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 WTO를 탄생시키며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의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며 영어, 불어, 스페인어 3개 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이 됩니다. 모든 주요한 결정들은 강요회의, 대사 또는 대표단을 통해 전체 회원국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WTO는 다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입국 모두의 만장일치에 의해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국이 많아지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다자주의의 약점을 보완한 관세협정이 양자주의인데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또는 집단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무역협정,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입니다. 이 외에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 간 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주의 형식이 있는데 단일 시장의 모든 회원국이 역내의 관세 철폐를 포함하여 역의 공동관세 및 단일 통화 도입 등을 통해 경제를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나프타, 아세안, EU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집단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비관세, 무역 자유화에 기반하에 무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없애겠다고 상호관세 정책을 취하며 각 나라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에서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서 미국도 그만큼의 관세를 동등하게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기들이 만든 용어로 미국이 적자를 보는 만큼 상대국가의 관세를 부과하여 균형을 맞춘다는 이야기인데 상호관세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자기들이 정하고 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우리가 미국에 50% 관세를 매기고 있으니 미국도 우리나라에 추가로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가 없으나 우리나라가 비금전적 무역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며 환율 조작, 무역 장벽, 원령 넘은 소고기 수입 금지 등을 감안하면 50%라고 하며 자기들이 멋대로 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각 나라마다 멋대로 관세율을 정하고 협상을 통해 다시 관세율을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은 추가로 더 관세를 부과하여 보복하겠다고 하며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관세를 내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 판매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이야기인데 미국은 사실 제조업을 할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며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관세가 없다고 해도 관세를 내는 것보다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존슨앤존슨, 일라이릴리, 제너럴 일렉트릭, 소프트뱅크, 도요타 자동차, TSMC, 현대차 등 미국 빅테크 기업과 대만, 일본, 한국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하며 트럼프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미국에 210억 달러 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삼성그룹도 투자한다고 트럼프가 최근 밝혔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 현재 유일한 위협 대상인 중국이 있는데 미국은 상호 간세 정책도 사실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 관세가 오르면 다른 나라도 타격을 입겠지만 미국의 소비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제일 타격을 입는 곳은 미국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지도자도 공석인 상태에서 정치 불안정도 최고인 상황입니다. 미국과 조선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관세 협상도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